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다행히 어제 나스닥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이 좀 크게 반등하면서 네네. 오늘 다행히 이제 그 상승으로 네. 돌아서서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어제 저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거의 2조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이 개인들 이거 뭐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행히 네네. 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마음이 놓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장 이번 주 뭔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인도 네네네. 그 변이 바이러스 이런 네. 어떤 리스크들이 갑자기 부각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냐 네. 이런 걸 미리 좀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뭐 일단 뭐 시장부터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제 그냥 미국 시장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스닥 오르면 한국도 코스닥이 오르고 미국의 다우가 오르면 어제는 이제 다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코스피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해주신 이제 첫 번째 델타 바이러스 이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확진자 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80%,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4의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제가 뭐 이쪽 뭐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FDA의 스컷 국장이라고 있으시거든요. 뭐 이분이 이제 설명하신 걸 보면은 이제 mRNA 기준으로 화이자, 모더나 이런 기반으로 한 것들은 이런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88% 효과가 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뭐 얀센 이런 거 저희 얀센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60% 정도는 그래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백신에 대한 믿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제 다만 근데 수학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수는 계속 뭐 꾸물꾸물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냐라는 건데 뭐 제가 2주 전에도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6월 내내 똑같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장중에 골프를 많이 치러 나가시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낫다. 네, 보고서 그냥 뭔가를 따라 사고 하면 맨날 물리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아예 투자를 안 한다? 네네. 아니면은... 그냥 북을 좀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익스포저를 줄여놓고 좀 그냥 관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그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수급에 대한 어려움, 언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거를 걱정해야 될 판 아니야? 달러 우리 자산 팔고 이런 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가져온 자료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뭐 업종을 보면 외국인이 뭐 샀다는 증거가 최근 일주일 사이의 수급인데 이제 화학 업종 빼고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을 샀네요. 네, 화학 뭐 피크아웃 얘기 있고 그랬는데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죠.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와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파신 걸 보면 거의 다 팔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운수 창고 업종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자동차라고 불리는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이제 매도 우위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들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그 현물 순매수 추이는 계속 매도세고요. 선물로는 지수를 조금 이렇게 위로 받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방도 그렇게 올려서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박스권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자주 갖고 오는 건데 한 2주 전에 제가 갔다 왔을 때는 이제 그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제 요게 성과가 4% 이상 성과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를 3개월 내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뭐 기간 조정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뭐 신고가를 부근에 계속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를 붙여놓고 종목장을 계속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랑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이 아직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아직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뭐 미국과 유럽,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 1등이 또 미국이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이 또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 산업이 이제 시크리컬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인데 약간 상승률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제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연초 대비 마이너스였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되냐, 연초 대비. 특히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 계속 좀 오래 안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낙폭과대가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마음이 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뭐 10% 이상 나온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코스닥도 됐기 때문에 뭐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좀 빠져 있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피킹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리스크 윤위를 보는 게 이제 연준 네. 미국에서 뭐 FOMC 회의는 끝났으나 연준 위원들의 자기 성향대로의 이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순서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스케줄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국 상황이? 일단은 어젯밤 이제 윌리엄 이제 뭐 FOMC 멤버 중에 윌리엄이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23 오늘 밤부터 오늘 새벽 해서 이제 델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새벽 3시에 이제 파월 파월. 파월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3일 밤에 또 뭐 FOMC 위원 보우먼 그다음에 24일 밤 12시에 또 보스팅 연설이 있는데 뭐 이런 연설 굉장히 많고 FRB가 아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뭐 매파든 뭐 그 비둘기파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저도 다 못 외웠고요. 예.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굳이 이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시장에 조정 나올 때는 항상 그 긍정적인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두기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이 좀 과열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그날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는 이미 3월 달에 저희가 금리 발작으로 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 키워드도 이미 한 달 내내 들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테이퍼링 얘기해도 뭔데? 무덤덤한 거죠.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뭐 시기가 당겨졌다고 해도 뭐 다음 주에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는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도 한국 시장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뭐 지금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는 회사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테마주들이 막 움직일 때 보면은 어떤 시장의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연준 위원들 우리가 뭐 갑자기 돌출 발언으로 인해서 네. 어려워지는 그런 거는 뭐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안정세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세계 신흥국들의 이제 투자된 돈들이 전부 빠져서 지금 네. 미국으로 가는 게 이득이니까. 네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신흥국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제가 계속 나와서 수출 데이터 이런 거 6월 달에도 나왔는데 외국인들 반응이 없으면 그때 수출주에 대해서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5월, 6월 달에는 수출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바닥에서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근데 추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외국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월 달 뭐 외국인 현물 순매수는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에서 나간다고 한국이 급락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언제 끝날까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연간으로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9월 달, 10월 달을 좀 변곡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면은 이제 추석이죠. 굉장히 쉬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게 추석 전에 그해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이 사실 기간 조정이 아니고 그냥 추세적인 조정이 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생각해 보시면은 5G 저희 연중 내내 올랐다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바닥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중 아이디어나 실적 개선의 폭 이런 것들은 1, 2, 3분기까지 반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주식이 이렇다면 그냥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만 결국 제일 좋은 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머징 뭐 이렇게 뭐 리오픈 뭐 되는 개별 회사들이죠. 뭐 개별 국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로 오히려 외국인들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커머디티에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니까 좀 애매하게 좀 껴져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디맨드가 확신이 없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좀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약간 빠졌긴 하지만 1분기, 2분기까지 보면 5월 때까지 원자재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걱정하는 게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반도체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가가 좀 약간 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어떤 생산 출하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결국엔 수요에 가장 영향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 한국을 기업으로 보고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저희한테는 뭐 아주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 수요가 좋을 때는 이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자료를 일단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에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원가가 올랐는데 마진이 스퀴즈 되는데 이게 매출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그러니까 수요가 결국에는 받쳐주지 못했다는 팩트가 나오면 결국에는 뭐 저희가 이제 실적이 돼야 이제 주가가 가지 않냐라는 로직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일단 긍정적인 어떤 반응, 우리 현상으로 봐야 될 일인지. 개인들이 계속 사시는 거요? 네네. 네, 일단 또 그런 속설이 네네. 있잖아요. 개인이 많이 사면은 주가는 못 오른다. 뭐 그게 꼭 이제 요즘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식이 딱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가끔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퀀트 자료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요 한 페이지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파란색이고 이 밑에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에 개인 누적 순매수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인데 이때 잠깐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깐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네 뭐 이런 4월 달이었고요. 네. 그 뒤로 또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다가 왜냐면 주가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뭐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6월 달부터 정말 급격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옆으로 누웠다가 지금 5월 달에 누웠다가 6월 달부터 갑자기 연초부터 지금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 순매수 강도가 올라갈수록 주가는 약간 옆으로 눕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게도 결과론적으로 뭐 개인분들이 사셔서 주가가 빠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소비재에 대한 어떤 수요의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물론 7월 달에 물론 있습니다만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봤는데 5월 달이 사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5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얼마 나왔냐면 2,200만 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8,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는 사실은 베이스를 저희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월간 3천만 대 정도 팔았는데 2,200만 대를 중국에서 파니까 스마트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왜 못 팔았나 보니까 수요를 중국이 조금 먼저 땡겨가지고 1분기 때 한 것도 있지만 원재료 쇼티지 돼서 출하가 좀 이렇게 네거티브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안 좋고 반도체는 지금 그럼 모바일 디램도 똑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바일 디램도 안 좋겠네? 그럼 삼성전자 익스포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버 디램이 크게 튀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없구나. 그럼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해줘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네. 매수를 시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네네. 결국은 뭐 환율 문제가 됐든 네네. 확실한 지금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해결되는 네네. 그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분 입장에서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들 보면은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뭐 제 기억으로는 캠트로닉스나 엠시넥스 이런 업체들 주가 보시면 지금 거의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런 업체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은 하이닉스가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또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이 이게 하반기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빠져 있고 그럼 반도체가 안 좋구나. 근데 스마트폰 관련된 데이터도 지금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저점을 계속 이렇게 장이 좋아 보이는데 들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분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다른 거를 투자하신다고 해서 뭐 확실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를 만큼 다 올라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하시는 지금은 게 뭐 다행히 어쩔 수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차선책으로. 어떤 투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7월 초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이 전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가지고 있는 분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번 2분기 때 삼성전자의 프리뷰를 좀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멀티플이에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를 한번 주린이 분들께서 이제 찾아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멀티플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크리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리컬은 멀티플이 뭐 6배일 때 싼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퍼에 사서 IT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는 거. 뭐 이거 너무 많이 알려진 공식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고퍼긴 해요. 사실 역사적인 뭐 PBR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보면 고퍼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저희가 이제는 하향 사이클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는데 네, 단순히 뭐 10조 이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12조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2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빠지고 외국인도 안 들어온다면 반도체가 이제 하향 사이클 수요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괜찮아도 4분기 때 실적이 훅 내려가면은 이제 멀티플이 뭐 11배 받던 애가 이제 8배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20-30%또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사실은 2분기 실적 구간이 아닐까. 왜냐면 멀티플이 빠지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100% 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애널리스트 주신 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될 거고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면 멀티플 확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참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 전망이 맞지도 잘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주식이 이제 PER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좀 어려운 거죠. 이제 IT는 뭐 경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계속 PER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그럼에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이건 하향 쪽으로 갈 수 있다. 사이클이 하향으로 보시는 게 좀 제가 이제 원래 되게 복잡한 로직이 많은데 제가 가장 심플하게 그냥 투자분들이 나 이제 포기할래라고 하는 구간이 아마 그쪽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뭐 현재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물론 그 장기적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장기의 개념이 몇 년이니까. 장기의 개념이 사실은 연초부터 보면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년, 10년, 뭐 20년을 보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다 상승했어요. 근데 중간에 눌릴 때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빠진 적도 있습니다. 네, IT가 2년 동안, 2, 3년 동안 쉰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이나 상승에서 조금 소외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마음은 불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를 단타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카카오 보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라 막 이렇게 막 매일 막 오르고 이러는데 내 거는 하향이니까. 네, 뭐 여의도에서 전문 투자분들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좀 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 투자분들은 이제 이익 베이스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카카오를 봤는데
이게 어떤 양이 네이버가 뭐 카카오보다 좀 더 많이 벌어요. 물론 카카오가 멀티플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네이버는 별로 안 올랐는데 카카오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롱숏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롱에 이제 카카오 숏을 잡는 로직을 이제 발동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워킹하는 건데, 이게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라도 나오지 숏에다 않을까. 베팅한다. 근데 이제 선물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매일매일 울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손실이겠죠. 뭐. 네, 그래서 뭐 이제 카카오가 왜냐면 지금 약간 밈 주식처럼 투자분들이 계속 맹목적으로 지금 사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숫자로 실적이 좋으니까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상식대로만 살 수 있고 상식대로만 굴러간다 그러면 참 쉬울 수 있는데 네. 이게 사람의 심리와 여러 가지 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뭐 예상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출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 돈 벌어야지. 다 부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월급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네네 뭐 좀 겸손해져야죠 저희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뭐죠? 분위기, 시장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이 참 중요한 건데. 네네. 자, 이런 어떤 카카오를 위주로 한 이제 성장주의 반등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뭐 네이버와 은행 지수도 비교를 하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성장주의 반등을 제가 보는 시각은 물론 커머디티가 빠지면서 시크릿컬 먼저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면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중고차 가격이 미국이 대장인데 미국의 CPI가 중고차가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릿컬이나 아니면 경기 민감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대안으로 이제 된 거죠.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은행 지수를 한번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원래는 뭐 카카오를 그려도 되는데, 은행 지수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네이버의 상승률과 이제 은행의 상승률을 이제 제가 뺀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20년도 3월,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뭐 완전히 올랐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은행이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보면은 연초 딱 되니까 이제 올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유망하다. 왜냐면 성장이 계속하니까 성장주겠죠. 이 정도 시총 사이즈에서 성장을 이렇게 하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담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시크릿컬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은행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랠리가 나왔고 지금 보면 약간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미국 금리가 뭐 최근에 어제는 잠깐 올랐습니다만 이게 하향 안정화 추세가 되면 결국에는 은행 금리도 올해보단 내년에는 올라 있겠지만 이런 가파른 랠리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이제 네이버랑 은행주의 이제 스프레드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은행주가 어떻게 보면 뭐 저희로 보면 내수지만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크릿컬입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네이버랑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네이버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반대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좀 큰 장기적인 그림에서 네이버가 과거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여기서 이렇게 아웃퍼폼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의 성장,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적 개선 폭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가 올해보단 내년에 시장의 이익 성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야 하면 밸류에이션을 또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네이버와 은행 지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은행과 파이낸셜을 서로 비교한 거군요. 제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결국에는 보면 최근에 호주에 보니까 뭐 제가 용어를 어제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MZ 세대가 이제 신용이 안 되니까 신용 공여를 해주는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네이버 쇼핑이나 이쪽에 많이 이제
그 이제 얘기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이베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핀테크나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네이버의 쇼핑 트래픽과 이런 게 결국에는 관련돼 있는 회사가 중소형 중에 하나 있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제가 2주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업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를 오히려 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이버는 참고로 정통적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IT 소프트웨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또 은행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저만의 로직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관련주도 오르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아까 우리 델타 변이도 얘기했지만 이게 네. 뭔가 상시적인,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뭐라 그러죠? 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면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이렇게 진단해 봐야 되는 어떤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적인 추세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진단키트들이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4차 팬데믹이 나오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단키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시면은 아마 맨 처음 올라갈 때 그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2분기 실적은 진단키트를 최근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오히려 기간 조정이 나올 때 해지를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어떤 시장의 조정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왜냐면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고점이 뭐 100이었는데 100까지 다시 간다, 이거는 저희가 일단 확진자 수가 이제 예전처럼 뭐 저희가 하루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네. 참 그 뭐라 그럴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카카오가 시장이 지금 현재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네네네. 참 애매하긴 한데 네.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가 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제가 연초부터 나와서 바이오 항상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아마 바이오 가지시도 많이 투자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왜 바이오만 안 좋게 보세요? 뭐 어떤 분들 막 자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 중에. 바이오 투자분이 많다고. 근데 이제 일단 이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딱 제가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 1분기는 과연 한국이 YOY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이 성장이 없을 때는 또 다시 또 꿈과 바이오로 갈 수 있거든요. 뭐 금리가 물론 지금보다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경기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팩터는 뭐 콘테도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만 낙폭과대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뉴스 나와도 뭐 최근에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거 뉴스 나와도 주가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뭐 그냥 장대 음봉 나오고 하니까 역시 올해 바이오만 안 하면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버리고 저점 매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바이오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뭐 투자 전략을 뭐 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낙폭과대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IT는 어차피 삼성전자 쉬고 있으면은 세게 못 가기 때문에 낙폭과대 키 맞추기는 결국에는 코스닥을 1000 이상 올린 업종은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뽑아왔습니다. 바이오 그 퀀트로. 예, 이거는 퀀트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돌리면 매일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뭐 제 고객 네. 퀀트 말씀하시는데 또 주린이 분들 가운데 좀 네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퀀트가 뭐고 퀀트 모델이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퀀트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계량적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퀀트 스크리닝은 이제 계량적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네네, 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주식 프라이빗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일주일 동안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하락률이 제일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이 제일 많이 빠졌고, 이런 팩터들을 이제 자기 선호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크리닝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조합이 이런 쪽이 가장
제가 생각했던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런 모델들을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이제 운용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 가장 좋은 팩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냐?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많이 빠진 게 호재고 지금은 많이 오른 게 이제 장이 불안하고 이럴 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있는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는 사실 바이오를 잘 못 사요. 그렇죠. 왜냐면 더 네. 떨어질 것 같거든. 네네 바이오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 바이오 얘기 안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저도 바이오 이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 아예 없거든요. 없어진 지 지금 벌써 한 3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바닥이고 뭐 2분기 실적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2분기 실적의 내용들을 봤는데 막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만 조금 움직이다가 모멘텀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엔 제일 편한 주식은 많이 빠져 있는 주식입니다. 그냥 내년까지 보면서 그냥 빠져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니까 네. 장기 투자 개념으로 네,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그러니까 덜 물리고 수익 날 가능성도 좀 더 높은 거죠. 지금 쉽게 좀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낙폭 과대 가운데서도 뭐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형주가 있잖아요. 네. 어떤 주식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 제가 한 거는 소형주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제가 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제 고객들한테 이거 스크리닝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뭐 보니까 저는 그때 알테오젠 같은 게 이제 상위권에 나왔었어요. 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서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뭐 제가 어차피 화면은 재생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가장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63% 빠졌다는 네, 거예요? 6개월 동안 와, 빠진 겁니다. 빠졌네. 그럼 저희가 연초 대비 아까 코스닥이 보면 그래도 4%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저희가 믿기 힘들지만 1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소외된 애들이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한 번씩은 돌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이 중에서 본인이 예전에 한 번이라도 분석하셨거나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삼천단지아 이런 것들 뭐 G3BNT 이런 것들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시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계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크게 폭락하지 않는다면 이런 쪽에 좀 제약바이오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고요. 뭐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안 하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주식 가운데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가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유리하죠. 유리한데 뭐 그게 꼭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상한 종목을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치.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 번은 필터링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겠죠.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3개월로 했는데 보면은 약간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알테오젠이 좀 3개월, 6개월 좀 겹치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리포트가 좀 나온다면 저가 매수로 좀 같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 낙폭과대 성장주가 그러니까 섹터 네. 구분하지 않고 네네. 낙폭과대 주식으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유 기간 아까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그건 내년 어느 정도까지를 보는 건가요? 일단 회사를 잘 아신다면 뭐 바닥에서 바이오는 뭐 50% 100%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데 샀는데 뭐 10에서 15% 정도 원래는 잘 모르는 데 샀는데 10에서 15%는 정말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녹십자 셀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뭐 제약이나 뭐 이런 그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지금 많이 기관들이 그렇죠. 사고 있거든요.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건 이 이슈는 되게 오래된 거고요. 그러면 그럼 왜 올랐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크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낙폭과대에서 계속 종목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낙폭과대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바이오를 지금 네네. 예시를 든 거고 바이오가 정 마음에 안 드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섹터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재 중에 거의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LNF, 에코프로, BM. LNF는 이제 유중 물량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애플의 어떤 그 뭐 삼성이 표면에 드러난 뉴스는 이제 삼성이 이제 LG OLED 패널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사실 삼성이 그 LG의 WOLED를 채용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뭐 Q&A나 이쪽을 좀 더 보고 있지만 이제 시장은 그만큼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들 중에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IC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마 바이오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시크릿컬이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일단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전략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그 1분기에는 이제 외국인은 사실 바스켓으로 삽니다. 예, 외국인이 1분기 때 1월 달에는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실적이 좋으면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 다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완전 개별 모멘텀으로,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오른다고 해서 기아차가 오르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현대미아가 실적 개선 폭이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상당히 올랐어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좀 현대차보다 어떻게 더 오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기관 투자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종목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펀더멘탈상으로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금 오르고서 이제 다음 달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위아 같은 애들이 이제 낙폭가대로 있다가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확 올라오는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2분기 실적은 제가 프리뷰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막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계시다가 어떤 괜찮은 2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가 나오면 막 그때 같이 트레이딩에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개별,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완전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건 그래도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해서 중수 이상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주린이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네. 뭐 정말 그거 흉내냈다가는 네네. 바로 물려버릴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댓글을 가끔 저희 방송을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저희 딸도 보기 때문에 가끔 혹시나 이런 보긴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리서치의 수준은 원래 전문 투자자 위주로만 제가 리서치를 원래 하고 있어서 기관 금융기관 증권 네네네. 기관 투자가나 뭐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뭐 PB라든지 이런 VVIP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풀어서 이제 숫자도 빼고 이제 어떤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기관과 똑같은 정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걸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네네. 그래서 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전략을 따라할 수도 있고 네네. 혹은 그러지 못한 주린이라면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럼요.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네네. 보면서 네네. 사실은 그냥 앉아 있어야죠.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4월 달에 제가 제 지인한테 4월 달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냐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종목 중에서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4월, 5월, 6월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주식으로 수익을 바로 내는 것보다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피 같은 돈을 투여해서 수익이 무조건 날 거라는 어떤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1,000만 원 샀다고 뭐 500만 원 샀다고 생각하고 나 한번 지켜보자. 근데 실제로 제 생각이 맞아서 주가가 올랐어요. 뭐 그러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일단 그런 거에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도 가자마자 펀드를 안 줍니다. 맞아요. 네, 5년 동안 그 연습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정말 우리 저 윤주호 대표님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정보를 사실은 기관들에게 돈을 받고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그 난이도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되게 소중한 정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적용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네,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니, 지금 정보가 이제 너무 기관하고 똑같이 다 들으니까 네. 실시간으로. 네네. 방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식적인 자료들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리서치 센터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관 투자자도 똑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전 국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과 또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시죠? 이창훈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단장님과는 이제 우리 연준 FOMC 회의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렸으나 뭐 그냥 뭐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 같아요. 별다른 뭐 어제 미국 시장도 좋았고요. 네, 네. 뭐 오늘 한국 시장 어제는 좀 불안정했는데 오늘은 좀 네. 또 외국인이 또 매수하면서 좀 투심이 살아났고요. 이제 우리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좀 면역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건 뭐 테이퍼링 이야기, 제임스 블러드 총재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원래 약간 비둘기파인데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그 구조화된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밀렸던 것 같고, 어제 그 밀린 걸 다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그래서 근데 뭔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번에 지난 6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견제구를 날릴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의 기본적인 시각은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때까지는 좀 완화적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또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견제구를 날릴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보시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워낙 그 베이스 이펙트도 있었고 또 소비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내년 되면 정상화될 거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연준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동안 채권을 시장에서 계속 사서 돈을 풀어주는데 그 사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점진적으로 해도 시장이 이렇게 충격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2013년도에 2차 양적 완화를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2013년도 양적 완화를 2번을 했죠. 2차 양적 완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똑같았어요. 그때도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가 있었고, 그 벤 버냉키 의장이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갔고 시장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갖고 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2013년도, 2014년도 그 미국의 S&P 500 지수 그래프를 보면 뭐 그때 잠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2014년도에도 또 올라갔고 그리고 조정은 2015년도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노이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준 의원들도 생각이 좀 서로 다른가 봐요. 일단 그렇죠. 파월 연준 네. 의장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뭐 결국 장기적인 목표치 2%대로 낮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인데 또 일부 연준 의원들은 네. 아니다. 좀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좀 조기에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네. 나오면서 네. 이게 좀 약간 혼란.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똑같은 목소리를 못 내나? 네.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금융통화 운용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사실 별로 다양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금통위를 보면 대부분이 한국은행에서 2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그 차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뭐 금융위에서도 지정하는 사람 들어오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나마 이제 요번에 유일하게 그 임지연 박사라고 우리 업계 외국계에서 이코노미스트하고 그 스트래티스트 했던 분이 이제 뭐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정도? 그렇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그렇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정부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우리가 얘기하는 FOMC, 그래서 그 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또 그 연방? 중앙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은 주 그 연은 총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 연은 총재들이 참여해서 FOMC를 구성하는데 이제 주 연은 총재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제임스 블러도 이번에 이야기한 사람은 올해에는 투표권이 없고 내년에는 투표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번에도 이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코멘트도 코멘트지만 점도표를 찍어요. 각자 자기가 뭐 향후에 예상하는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근데 그 점도표 내용을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시점을 갖다가 땡겨서 찍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각자 내면 오히려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나 뭐랄까 집단지성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마침 점도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연준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보통 과거에 생각하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뭐 옛날 4%, 뭐 5% 이런 금리. 그러나 연준의 그 금리는 갈수록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 해도 최고점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금리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 뭐 4%대 뭐 이런 금리를 떠올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뭐 버블의 붕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금리 체제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만약 인플레 숫자가 올해 높은 거는 뭐 시장이 다 예상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인플레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뭐 워낙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찍어낸 돈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가 높게 올라가는 상황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2.5%? 글쎄 그것도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금리 체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많다고 보고 있고, 예외적인 거는 이제 올해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인플레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조정받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더 탄탄해지고 그거를 또 미국 연준에서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긴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금리만 올라가면 문제가, 인플레 숫자나 금리만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그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이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산의 어떤 하락 그런 현상들이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뭐 금방 뭐 금요일날 한번 화들짝 했다가 다시 또 복구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이제 시장의 그 컨센서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뭐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저금리 시대가 쭉 이어진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이 경제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또 돈이 풀리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GDP 성장률을 보면 세계 GDP 성장, 월드니까 GDP 성장률을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작년 코로나 있을 때 빼놓고는 늘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충격이 와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단기물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단기물이라고 하는 건 2년짜리입니다. 2년물. 2년물. 이제 트레저리 본드 2년물짜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30년물 이런 게 대표적으로 보는데 단기 금리는 이제 연준이 뭐 그 통화 정책에 많이 연동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제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런. 장기 금리는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하고 더 많이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의 단기 금리는 올라갔어요. 근데 장기 금리는 그만큼 안 올라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해졌거든요. 그 일드 커브가 평탄화됐다고. 네. 그럼 일드 커브가 평탄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렇게 뭐 장기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안 쓰거든. 그래서 뭐 연준이 약간 유동성을 줄이고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 금리 쪽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오랜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금융시장을 한 10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물가를 걱정하는 건 한 두 번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 테이퍼링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그때 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워낙 2차 양차 완화까지 하고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그때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기를 다 원했죠. 근데 안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동산 집값 무지하게 올랐고 주식 무지하게 올랐고 그래서 빈부격차 확대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생활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일어난 인플레의 상당 부분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잔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상황은 잘 안 오더라 이거지. 왜냐면 보편적인 다수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경우는 없더라 이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소비할 돈이 없다. 이 얘기 가운데 하나, 우리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뭐 적은 뭐 수입도 있겠지만 우리 수입의 상당수가 이자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위기의 하나로 잡는 게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언제 가계부채가 터질까 이러한 걱정들도 뭐 사실은 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가계부채는 걱정을 해야죠. 지금 거의 2,000조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게 다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이 다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거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의 하락이 올 때 그때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의 하락이 온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집값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 그러니까 저 금리가 네. 2% 2.5%대
금리를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한 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저는 생각에 예. 그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다 걱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나라는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안 했잖아요. 뭐 약간 형식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양적 완화라는 건 안 했고 금리만 많이 낮춰놓은 거죠. 기준금리를.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던 그 국가들은 테이퍼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을 푼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 있는 유가증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을 중앙은행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런 걸 한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미국이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단계까지 줄이면 이제 중단을 하죠.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양적 완화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근데 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자산 인플레 이슈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를 왕창 올려서 집을 못 팔게 하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 확대가 아니고 수요 억제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공급도 없고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팔지도 못하고 또 일정 부분은 임대사업자로 다 도망가게 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수급이 깨져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플러스 다른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너무 낮췄거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기준금리가 지금 0.5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0.75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 역사에 이렇게 낮은 금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분명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올해 내에 기준금리 0.25 정도 인상을 한번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거를 약간 비쳤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금리 바로 인상이 그냥 있을 수 금리 있다 인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어차피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단지 시기의 문제일 그렇죠. 뿐인데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네. 그 타격을 줄 것이냐 가계부채에.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집을 신규 구입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면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은 부담을 느끼겠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같이 터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부동산 특히 뭐 아파트 가격이죠.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일단 모멘텀을 꺾어야 돼요. 주식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따라서 하잖아요. 추격 지금 매수를 카카오를 하잖아요. 보더라도. 네,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는 추세가 있을 때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멘텀을 죽이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근데 3년, 5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양도세 전체를 내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뭐 한 1년 동안 집을 누구든지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뭐 한 50% 깎아준다. 그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양도세 혜택을 뭐 시한부로 해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주택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게 약간 명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현재 이 집권 세력들은 뭐 다주택자들을 이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가가 세금으로 다 어떻게 보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누가 뭐 집 팔면 세금을 갖다가 50% 70% 내는데 집을 팔겠어요? 안 팔지. 그냥 들고 가거나 증여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공급을 늘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3년 5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년 5년 후에는 진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한 5%만 공급 과잉이나 공급 미달이 되면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데 3년 5년 뒤에는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다 만기가 돼서 그 물건이 한 600만 원, 임대사업자는 150만 원 갖고 있다잖아요. 그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공급까지 늘어서 이거 밀어내면 일본처럼 제가 보기엔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꺾이면 뭐 연쇄적으로 가계부채도 터질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게 최근에 이 고점에서 집을 잡은 사람들은 30대거든. 그렇죠. 연끌해서 잡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오려면 지금 막 집을 줘서 정치권에서는 뭐 공급을 늘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뭔가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 꽉꽉 그냥 세금 엄청 올려서 엄청각성 못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햇볕 정책을 써서 뭐 집을 한 채라도 팔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모멘텀이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안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야 나중에 하드 랜딩이 안 오고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안 터진다. 근데 진짜로 여기서 더 집값이 지금도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언젠가 버블은 터지거든요. 이게 터지면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한국인들이 그 쓸 돈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과다한 부채, 그로 인한 이자 지급 그러니까 이런 걸 봤는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더 위기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는 뇌관은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고요. 또 그러면 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느냐? 아니 살아보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요.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뭐 돈 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근데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값부터 무지하게 올랐죠. 전세값이 올라가면 따라서 월세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비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인플레이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있어야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래야 기업도 이익이 나고 그러면 기업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건데 이 아파트값만 잔뜩 올라가 버리면 이 선순환 이쪽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다 여기에 묶여 있거든. 그게 문제죠. 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결국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적정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타겟팅을 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2% 제발 2%라도 한번 넘겨보자는 거였고 일본은 1%만 돼도 좋고 플러스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고 우리나라도 인플레를 내부적으로 한 2% 정도 뭐 우리 조금 더 높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게 자꾸 뉴스에서 미국의 어떤 보복적 소비, 외국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엄청난 소비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이제 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렇죠. 직접 캐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비로 연결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좀 연결이 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보편적인 가족들도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인 가계들도 다 주식을 일정 부분 갖고 있거든요. 가계 자산을 이렇게 보면 주식의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퇴직연금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웰스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부의 효과가. 아무래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좀 두둑해지면 그렇죠. 소비를 더 하게 주가는 많이 되잖아요. 올랐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이제 조금씩 주식을 옮겨가는데 아직까지 터무니없이 낮고.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나와서 이 퇴직연금을 이렇게 보면 왜 제도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일단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제가 직접 주식을 못해요. 못하게 막아놨어. 네. 막아놓고 펀드나 ETF만 하게 돼 있는데 펀드 무지하게 불편하거든요. ETF는 그나마 좀 나아요. 리얼타임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뭐 위험자산 관리한다고 해서 70%인가? 30%는 캐시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투자 성향이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나 주식을 하려면 위험 성향 같은 거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퇴직연금도 본인이 직접 주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터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감독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못 믿는 거죠. 개인들을.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의 재산, 노후 재산이 확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못 믿는 건데 그 측면도 하나 있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로는 이 업계, 금융투자 업계, 특히 자산운용사 업계에서 그걸 개인이 직접 주식으로 하게 되면 펀드 자금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해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미국처럼 제대로 활성화되고 좀 크려면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뭐 이런 우량주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을 할 수 있게 열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죠. 그래야 주가 올라가면 뭐 퇴직연금은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나와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보니까 야 무지하게 이게 뭐 보호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무지하게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러니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야기 나눴던 이 한국 증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네. 지금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체감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네. 뭐 지수는 뭐 최고점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 거는 그대로란 말이죠. 오히려 하향이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일상적인 상황인가요? 주식시장이?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지수는 지금 저 최고치에 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주위에서 제가 주식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체감되는 주가는 최고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사실 3,000포인트를 넘어간 거는 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오른 거거든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런 면에서 자기 보유 주식이 올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들이 우량주를 사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 삼성전자,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뭐 전기차 좋다 그래서 LG화학, 뭐 삼성 SDI, 뭐 등등등 이런 우량주는 작년에 시세를 많이 내서 올해는 거의 못 올랐어요. 대신 어떻게 많이 올랐냐? 어떻게 보면은 못 오른 주식들. 그렇죠. 못 오른 주식들이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때 확 올랐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주식들이 그런 거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 안 한다 그리고 작년에 막 부채 엄청 나고 하니까 두산그룹 주식이 망할지도 모른다 해서 무지하게 떨어졌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
뭐 이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뭐 원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하는 그 말을 딱 받아갖고 2배 넘게 올랐잖아요.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눌려있던 주식들이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팍 올라오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뭐 좋다고 하는 우량주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못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플랫폼 주식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다 팔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는데 얘는 올라가니까 이 갭이 벌어지니까 이걸 팔고 이걸 또 샀겠죠. 그렇게 해서는 않죠.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더 가져야 되는데 사람 심리는 안 오른 거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분들이 단타를 생각하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아니 주식을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사서 그게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뭐 그 제자리에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데 주식을 조금 액티브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답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팔고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삼성전자 살 이유도 없고 사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삼성전자가 잡주 소리를 듣더라니까요. 잡좀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그러니까 워낙 안 오르니까. 근데 요새 밈 주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막 무조건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네. 미국의 뭐 많은 그런 주식들처럼 게임스탑 게임스탁이라든가. 같은. 우리나라는 최근에 저 뭐죠? 스펙 주식이 그런 거 아니야? 스펙 주식도 그렇고 네. 카카오도 사실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카카오는 펀더멘털이 좋아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기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카카오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가 또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해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가 IPO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자회사들은. 사회사들. 계열사가 한 100개 된다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카카오를 이렇게 내가 보면서 야, 이 참 김범수 의장이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이 원래 한 게임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벤처로 돈을 번 사람인데 카카오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인가요? 그 대표이사를 30대를 앉혔거든요. 네. 김범수 의장이 체어맨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무지하게 확장을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주식이 못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에는 이익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범수 의장이 이게 30대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김범수 의장이 내가 보기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예를 들면 시대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도 노력을 해서 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건 공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재테크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다이나믹한 세대는 30대거든. 새로운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을, 경영을 맡기는 게, 그리고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면 뒤에서 봐주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이제 지금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게 막 터져 나오면서. 근데 저는 또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김범수 의장이 참 탁월하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최근에 뭐 자기 개인 재산 그 개인 재산을 해봐야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해갖고서는 뭔가 이제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 임팩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액면 분할을 할 때가 주가가 50만 원이 안 됐어요. 40몇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15만 원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따지면 75만 원, 80만 원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요새는 ESG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버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하는데 어차피 그분이 뭐 그거 나중에 상속하려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상속하듯이 세금 무지하게 두드려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이 자기 살아있을 때 좋은 일에 임팩트하게 쓰겠다. 그렇지. 무지하게 좋은 생각이죠. 임팩트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IPO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전 생각에 제가 이제 이게 추측인데 김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올 만큼 왔다고 보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제일 좋은 거지. 제일 좋을 때 IPO 많이 시켜서 그렇죠. 전 캐시를 자금들을 딱 확보하자.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가 올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체어맨이 대주주가 무지하게 시장에다가 자기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 1월 달에 정말 모든 상황이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네. 다 그때 고점에 물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카카오 쪽에 들어갔다가 그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제가 보기엔 과열은 과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롱텀하게 보면 주식은 좋죠. 계속 혁신하는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주식은 이렇게 펀더멘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격이 벌어져요. 우리가 얘기한 그 기술적인 차트로 보면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가격이 이격이 벌어지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격을 좁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무지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짧게 본 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밸류에이션도 무지하게 비쌌잖아요. 작년에 액면분할하고 1000불까지 갔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500불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500불? 600불 정도? 600불 정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발산하면 반드시 그 이격을 언젠간 좁히게 돼 있다. 그래서 주식이 막 날아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무지하게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 거보다 좀 기다렸다가 그 이격을 좁힐 때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그 냉소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오르네? 이러니까 보다가 이거 이러다가 이거 끝물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는 마음에 이제 정말 삼성전자 정리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주식 좀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먹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건 위험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먹겠다. 끝물이라도 내가 그 끝물을 조금 먹겠다.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카카오도 그냥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다지다가 그렇죠. 한 몇 달 다졌죠.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 튀기 시작하는 초반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뭐 우리 방송에서 카카오 얘기할 정도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만개한 거죠. 근데 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들, 주주분들은 정말 40만 원대까지 갈 거야.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장해야 할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 리스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재벌이 커지면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재벌의 문어발 확장. 그래서 이미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그 공정거래 이슈가 있고 규제 이슈가 강하게 들어와 있고 이제는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죠. 네. 사회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건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봐주는데 카카오가 국내에서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걸 용납할 거냐. 지금 미국도 팡 주식들, 디지털 주식들, 플랫폼 주식들 의회에서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규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미 중국에서 알리바바나 이쪽은 그렇죠. 다 이미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격 조정받은 거고.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을 때 이렇게 오버슈팅 했을 때는 오히려 짜쳐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도의 시점을 오히려 좀 생각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좀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 근데 이제 저 주식하시는 분들 뭐 여기 방송 보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무슨 카카오 주식을 샀다가 네. 올랐으니까 싹 팔고 나가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런 그렇죠. 거는 이제 중소형주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런 큰 주식들은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펀더멘탈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근데 펀더멘탈이 꺾이면 그때는 이제 뭐 그걸 팔고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이나 반을 팔고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추세선을 따라서 쭉 같이 가는 거죠. 그 전에 그 개인들은 이 왼쪽 무릎에서 사서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꼭지를 네, 네, 확인하고 내려왔을 네, 때 네, 네. 이 말씀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네,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이 네, 네. 어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그러니까 꼭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떤 각자의 영역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간할 텐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챕터가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큰 건 펀더멘탈이죠. 이제 펀더멘탈이 더 이상, 예를 들면 주식을 언제 파느냐? 그러니까 뭐 단타 말고 추세, 큰 추세에서 주식을 길게 매매할 때 언제 주식을 파느냐?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을 때 회사가 좋아요. 근데 더 이상 안 좋아질 것 같아.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 온 거거든. 네.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도 봐야죠. 네, 수급에서 이게 이제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길게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팔고 떠나는 게 보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를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보면 외국인 어젠가 1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130만 주인가 팔았고 기관도 팔아요.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또 수급 부분,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근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잘 안 오를 때 어떤 호재가 나왔는데도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느낀데 와, 이렇게 왜 주식이 이렇게 무겁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고점에서 몇 % 가격이 하락했느냐로 우리가 어떤 어깨를 판단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 뭐 물론 그것도 이게좀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요소들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까지 저는 고점에서 몇 프로 정도 떨어져야 어깨 부분일까 이런 쪽에 생각을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봐야죠. 네.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있죠. 테크니컬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지수를 갖고 볼 때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보고 20%가 밑으로 가면 이건 추세가 바뀌는구나. 20%. 지수에 대해서. 그 개별 주가가 아니라 지수. 종합 지수. 네, 지수. 네, 그렇군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되는 논란이에요. 뭐 작년도 그랬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럼 성장주를 선택할 것이냐, 가치주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개 다 사면 되죠. 그건 할 말이 없는데. 그걸 뭐 굳이 따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사면 되죠. 하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장주, 가치주를 따지지 말고 가장 실적이 좋은 주를 선택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누구든지 주식을 할 때는 한두 종목으로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돈이 뭐 작은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겠죠. 근데 한 몇 천만 원만 되더라도 자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60%, 70% 정도는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럼 그 기본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갔겠죠. 그리고 한 30-40%는 그때 유행하는 주식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 포트 안에 삼성전자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 주식인데 그게 없다면 포트폴리오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주린이들 뭐 우량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 뭔가 급등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중소형주 그렇죠. 쪽에 이제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장기 저축의 개념,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려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그런 그 장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을 깔고 나머지 한 40%는 뭐 중소형주를 하든 그때 테마주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카카오를 보는 심정이 카카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 포트에 삼성전자, 현대차도 있었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늘 있죠. 그 비중이 많고 적고의 문제지. 근데 이제 그게 네. 작거나 아니면 네.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답답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자니 그것도 무섭고 그런데 보고만 있자니 속은 쓰리고 근데 초조해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권유해 드리면 그건 사실은 다 마켓 타이밍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주식은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고 가되 이렇게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질 때는 또 좀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바이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 요거 샀다가 아닌 것 같으면 팔고 저거 샀다가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박스권장은 시세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올랐다 또 요놈 올랐다 저놈 올랐다 하는데 한번 2, 3일 만에 끝나기도 네, 하고. 그 따라가다가 얘 오르는 것 같다 하고 하루 이틀 보다가 따라 들어가면 또 저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1년의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마음을 좀 그런 마음을 아니 추스려야 그렇게 되는. 마음이 막 그 뭐 저 뭡니까 초조하고 뭐 그런 수익이 날 수 있겠어요? 못 나요 절대. 예, 이게 내가 이게 즐기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미 어닝 시즌이 됐잖아요. 2분기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닝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제일 포커스 되잖아요. 네. 이미 뭐 그걸 이제 프리 어닝이라고 그러죠. 이미 예비 실적들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시고 요새는 뭐 워낙 뉴스도 많고 뭐 매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FN 가이드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돈 내고 봤어야 되는데 요새 뭐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뭐 네이버 금융회만 들어가도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리포트 나오는 거 보고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그거 사갖고 실적 발표할 때 팔면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금은 우리의 멘탈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우량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중간 배당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현대차, 삼성전자 다 중간 배당이죠. 현대차가 아마 올해부터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 특별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쓰린 속을 좀 달래면서 버텨야 된다. 이런 아니 얘기를. 이제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격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격차를 메꾸겠죠. 그럼 얘가 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고. 지금은 하여튼 안 오른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니 삼성전자 현대차는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작년에 워낙 시세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겁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총이 높으니까. 지금 그 이제 시장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 종목만 보지 말고 우리가 뭐 맨날 바텀업 해라 그리고 뭐 시장 예측하지 마라 뭐 이러니까 그러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낚시를 하는데 그러면 바다 낚시를 해보셨어요? 네. 저도 뭐 한 두어 번 가봤어요.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보면은 그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배 선장은 다 알잖아요. 네. 올 때도 알고 시간도 알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알고 그런 걸 알아야 거기 가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시점에서는 어떤 주식이 뜰 것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왜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못 움직이느냐. 일단 삼성전자는 무지하게 무겁잖아요. 이 주식으로 이제 물고기로 치면 한 2만원, 한 1m 넘는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물이 들어와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들은 어느 정도 예탁금이 정체됐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계속 65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이제 안 팔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매수 주체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들어오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은 어쨌든 수급에 있어서 이런 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초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철강주들이 쫙 올랐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기간 조정도 많이 됐고 2분기 실적도 워낙 좋다 그리고 조만간 후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선업체하고 가격 협상도 한다 그리고 이 등등등해서 오늘 철강 관련 주식이 쫙 올랐는데 그럼 철강의 대표주가 뭐예요? 포스코. 포스코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국제강이라든가 네, 밑에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이런 것들이 올랐죠. 포스코 강판 이런 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적들도 무지하게 좋고 발리에이션도 싸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믿고 기다리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우량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또 근데 이것만 다 들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조금 따로 저축의 개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놓고 나머지 한 30-40%를 갖고는 그 시장의 패션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로 대변되는 그 어떤 우량주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흔들리는 마음을 좀 잘 다독거리면서 좀 버티셔야 될 때 이렇게 근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인데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요즘 투자자들, 특히 주리들의 심리 아닐까. 네. 근데 하여튼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네. 투자의 그 고수님께서. 아니, 고수는 아니, 우리 참,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격이 떨어지면 이제 가지고 있는 거 30, 40%, 50% 매도하고 또 밑에서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격이라는 거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 아닌데 보통 우리가 21선 또 61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거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냥 봐도 이게 급하게 서 있으면 5일선, 21선, 60선 다 보면서 5일선은 모르겠어요. 5일선은 그건 모르겠고 21선과 61선 그 다음에 주가 현재 주가 이렇게 보면 이격이 벌어진 게 보이죠. 그런 걸 보고 그 고점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건 약간 트레이딩 스킬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욱이 자꾸 느껴지는 게 요즘 초심을 지키자.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주식 시장이 올라서 어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어제 일본이 거의 3.5% 결국 4%대까지 하락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고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돼서 다행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